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은 김건희 라인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최근 잇따라 김 여사를 겨냥한 발언들이 이어졌었는데 마지막 선을 넘은 듯한 모습입니다. 공적인 지위가 없는 만큼 그 라인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는데 다음 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 확정된 상황에서 나온 말이어서 속내가 뭔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살얼음 팔을 걷는 듯한 여권의 분위기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채림 기자가 한 대표의 오늘 발언부터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또다시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한 대표는 이틀 전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사실상 김 여사 라인 정리를 요구했던 걸 직접 확인한 겁니다. 소위 김 여사 라인을 여권 인사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한 대표가 처음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친한계는 한 대표가 대통령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 라인 인적 쇄신을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든지 그래서 인사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좀 용산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거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명태균 씨 등 정치 브로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반응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비선 조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라인만 있다는 겁니다. 일부 친윤계는 오히려 한 대표 측에 무슨 동 7인방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고 반발했는데요. 다음 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만남에서 성과가 있을지 대통령실의 내부 기류는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대통령실은 공적 업무 외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한 대표의 이딴 문제 제기에 지켜오던 침묵 기조를 깬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사 라인이 어딨느냐고 반문하며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엔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고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이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한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반응하지 말라는 대통령실 내부 지시가 있었다면서도 이른바 라인에 대한 공세 수위가 임계점에 가까워져 반박에 나선 거라고 전했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이 김 여사 주변 인사로 거론되는 5명에서 7명을 라인으로 규정한 데 대해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한 대표 주변 인사들에게 도곡동 7인회란 표현을 쓰며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국민과 당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좀 생각하면서 언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을 다음 주 초로 확정하면서 독대 대신 면담이란 표현을 강조했는데 이번 회동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여권 내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친한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동혁 의원이 법사위원회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에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빠지겠다는 건데 속내는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러는 건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사위원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기소된 상황에서 법사위원을 맡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장 의원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야당 법사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최강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 한 이런 모습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 다른 상임위에 가시면 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만류했지만
장 의원은 사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법원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감엔 불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내에선 항의 차원에서 일종의 보이콧을 선언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장 의원 측은 재산 축소 신고에 고의성이 없고 액수도 적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이미 경고 처분만 내린 사안이라며 검찰 기소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내부에선 보복 기소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인사도 장 의원 입장에선 대통령실 이슈를 방어해야 하는 법사위 의정 활동에 주력할 수 있겠느냐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윤계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기소를 두고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공연을 한 국악인을 기생에 빗댔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원로 국악인들이 국회를 찾아 양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평생을 국악에 헌신한 명인들의 분노 섞인 한탄에도 민주당은 양 의원을 감싸는 듯합니다. 박한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게는 70년 국악에 몸담은 원로 국악인들이 왜 기생 소리를 들어야 하냐며 양문석 의원을 향해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아빠 평생 소리하더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대접도 못 받더니 결론이 아빠 기생 소리 들어? 아들은 안 합니다 이거. 자신보다는 꿈을 키우고 있는 후학을 위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영희 선생님은 우리 보존 가치를 높이 사게 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200억이라는 돈을 내놨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이영희 선생은 전승활동에 앞장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청와대에서 국악 공연을 봤다며 국악인들을 기생으로 받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도 저희 공연을 보셨으니까 그 자리를 기생들이 노는 자리로 인식하셨을까요? 사죄 안 하면은 끝까지 저지들은 싸우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생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식의 우려를 표한 발언일 뿐이라며 비하는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부분만 한 단어만 따옴표로 발췌돼서 언론 보도가 돼서 전재수 위원장께서 이 기사가 의도를 잘못 전달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양 의원은 논란 나흘째인 오늘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막말 파문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직 구청장이 직을 수행하다 사망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도 혈세 낭비라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발언한 데 대해 유족들이 김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민주당도 막판 선거의 변수가 될까 김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고 후보 단일화에서 패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지원 유세를 요청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임기 중 뇌출혈로 사망한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의 유족들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혈세를 낭비했다는 말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민주당 사람들, 운동원들이 웃고 다니고 사과를 하는 건지 유족을 조롱하는 건지 이제 선을 넘었죠.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실언을 적극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김 의원은 물론 막말로 논란이 된 양문석, 장경태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정치권의 막말과 망언을 근절한 가장 강력한 힘은 국민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저속한 언행을 국민들께서 엄히 꾸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금정구의회 국민의힘 구의원들도 부산시의회를 찾아 이재명 대표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실언이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데 이어 이재명 대표가 직접 후보 단일화에서 패배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민주당 후보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다. 김경지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사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모레 16일은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각 당은 부산 금정과 전남권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다는 사실은 잊힌 듯합니다. 사전투표율이 8%를 갓 넘기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도 우려되는데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틀을 앞두고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가 단일화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좌파 세력에게 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윤호상 후보가 선거 완주 의사를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단일화나 사퇴는 결코 없으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정근식 후보를 중심으로 완전한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민주 진보 교육을 위하여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지극히 감사드리고 이로써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12년 만에 예상됐던 보수 진보 양강구도 대신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서울교육감 사전투표율이 8%대에 머무르면서 오는 16일 선거 당일 투표율도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5.4%를 기록한 2008년 선거 투표율 수준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서울 지역 교사 46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5%가 직선제 폐지나 보완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들 교육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선거인데 직선제보다는 서울시장 이렇게 이제 그 지자체 선거 러닝메이트 제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이어지면서 선거 판세 예측도 힘들어지고 향후 대표성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를 요구하면서 그동안 불거졌던 여권 갈등의 본질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평가입니다. 한 대표가 이 문제를 직접 꺼내든 이유가 뭔지, 향후 당정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정치부 여당을 맡고 있는 김아린 반장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여권에서 그것도 여당 대표가 아주 공개적으로 김 여사 라인의 존재를 언급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김 여사 라인 실제로 있습니까? 일단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은 실체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친한계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내외를 돕다가 대통령실 비서관이나 행정관 등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주로 뽑고 있습니다.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7명, 10명 정도까지 거론이 되는데요. 한 대표는 국민들이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 신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김 여사 라인이라는 표현,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건드린 거잖아요. 기존의 다른 요구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보통 영린으로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한 대표가 이 문제를 직접 건드린 건 그만큼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김 여사 문제 해결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올해 초였던가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김 여사 문제를 언급했다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당히 또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엔 좀 다릅니까? 같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두 사람의 면담이 다음 주 초로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먼저 공개했는데 그런 점에서 좀 기존과는 다른 기류가 엿보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국회 재표결 때 4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을 포함해서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대통령실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명태균 씨의 폭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여권이 분열할 경우 야당의 파상 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밀리듯이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관계 불분명하긴 한데 명태균 씨 연일 언론을 이용해서 자신의 폭로를 이어가는데
실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폭로를 한 겁니까? 네, 오늘도 또 폭로가 있었는데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2021년 6월부터 6개월간 거의 매일 통화했고 인수위에 와서 면접을 보라는 제안을 받아서 실제로 인사에 관여했다는 취지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하나하나 해명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에 큰 판을 짰다는 취지의 명시 주장에 대해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면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속셈이라는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또 오늘 여당 지도부에서도 단호한 대처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공개 회의에서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이 여론조사 조작 선거범은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한 대표가 이에 호응하면서 명태균 방지법 추진 기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 차원 조사도 또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다만 자체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명시 폭로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검찰이 서둘러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명실은 매일 이야기를 하고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친분 관계 과시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국정에 영향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빨리 수사해서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진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연일 우리를 향해 협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양 상공에 있던 무인기를 빌미로 군사 분계선 일대 포병 부대에 사격 대기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폭발물도 설치 중입니다. 예전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할 걸로 보이는데 먼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영토 분리를 주장하며 완전한 육로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폭파 준비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도로와 금강산을 잇는 동해선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한 뒤 폭파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도로 위에 30cm 높이의 흙을 쌓아 지뢰를 매설해왔는데 이번엔 폭약 설치를 위해 지뢰 제거 작업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다량의 폭약이 도로에서 터질 경우 큰 폭발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림막 뒤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식별되고 있고요. 북한이 공개한 대로 폭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파 장면을 공개해 4년여 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때처럼 대내외 선전에 활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군은 평양 무인기 침투를 빌미로 8개 포병여단에 사격 대기 태세를 지시했는데 두 국가 주장에 맞춰 국경선으로 표현했습니다. 국경선 부근의 포병연합 부대들과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되어 있는 부대들이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우리 군이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를 한층 강화한 가운데 김명수 합참의장은 천안함을 찾아 적 도발 땐 좌고우면 말고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다소 어색한 표정의 발령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선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분열을 비판하는 전단이 권력의 핵심부인 평양 상공에 뿌려진 탓인지 평양 주민들에 대한 사상 교육 강화를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다고도 합니다. 이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이 이틀 전 공개한 무인기 전단입니다. 흐리게 지워진 부분을 살펴보면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 상황 등이 적혀 있고 유럽 명품으로 치장한 김정은 부녀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전단이 평양에서 발견된 직후 주민들의 사상 교육을 다시 강화하라는 김정은의 직접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집무실과 관저가 자리한 평양 핵심 지역의 방공망이 사실상 뚫린 만큼 공세적으로 내부 수습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평양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걸 인정하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의 호기를 활용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북한 매체들은 분노한 주민들을 앞세워 대남 적개심을 높이는 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정에 칼을 박으려고 한 대래 한국 놈들에게 멸종의 총탄을 박는 심정으로 자기가 맡은 처소를. 김여정 부부장은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 군부란 걸 명백히 알고 있다며 미국이 길들인 이른바 잡종개들에게 핵 보유국의 주권이 침해당했다면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각적인 군사적 조치보다는 미북 관계에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조금은 한 발 물러선. 통일부는 북한이 체제 결집과 주민 통제를 위해 외부 위기를 과장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갈등이 고조되는 남북 관계와 달리 한중 간에는 다른 움직임이 엿보입니다. 중국이 잦은 구설에 올랐던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를 교체한 지 석 달 만에 우리 정부도 주중 한국 대사를 교체한 겁니다. 새 주중 대사인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전 실장을 내정했는데 어떤 뜻이 담긴 건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전 비서실장의 주중 대사 내정 이유에 대해 한중 FTA를 비롯한 중국과의 풍부한 경제 협력 추진 경험과 함께 우리 외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한중 고위급 교류 흐름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 전 실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동북아 정세가 위중한 상황에서 양국 사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가교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재호 주중대사가 2년 3개월 대사직을 수행해 교체 시기가 됐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교체를 한중 관계 개선과 맞물려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이른바 배팅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싱하이밍 전 대사가 지난 7월 교체된 데 이어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석 달 뒤 중국 측에서 불편함을 보인 걸로 알려진 정 대사도 교체되면서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나흘 뒤면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남지 않아 정족수 부족으로 헌재의 심판이 정지될 위기였는데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정족수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가 받아들였습니다. 헌재의 마비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 걸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재판도 계속 이뤄지게 됐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 심리를 위한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판단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한데 오는 17일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후임 없이 퇴임하면 헌재가 마비되고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도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후임 재판관 임명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헌재가 언제 제대로 구성이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방치하게 되면 굉장히 방통위원장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마비 사태를 나흘 앞두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족쇄를 풀었습니다.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관 정족수에 상관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법률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헌정 질서를 지켜낸 재판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위원장 사건뿐 아니라 모든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중단 없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보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검찰은 수사팀과 반대의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레드팀과의 논의를 거친 뒤 최종 처분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 최종 처분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리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저희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이 지검장은 수사팀 최종 보고를 받은 뒤 오는 17일쯤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앞서 2심 재판부가 전주 손모 씨에 대해 주가 조작을 미리 알고 직접 가담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는 진술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일각에서 거론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소집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라 개최가 어렵습니다. 대신 이 지검장은 이른바 레드팀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번 주 최종 처분을 하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리는 셈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희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조사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병원에 가겠다고 한 만큼 진단서가 제출되면 경찰은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희 씨에 대한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주원지 기자입니다.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자 옆 차로에 오던 택시가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49% 만취 상태였던 문다희 씨는 사고 이틀 뒤인 지난 7일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한 뒤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택시기사는 지난 9일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 가겠다고 했다며 아직 진단서를 내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 씨가 자신의 차와 남의 차도 분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다쳤다는 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피해자의 상해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인 택시기사님의 상해 진단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다희 씨 음주 사고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12건 접수된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용산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희 씨 조사 장소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문제 유출 논란으로 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시험 요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말의 실수도 없었어야 했는데 석연치 않은 상황을 초래한 건 대학 측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나공 기자입니다. 입학처에 항의하자. 재시험을 봐야 한다. 연세대 수시논술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일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연세대 입학처에도 항의 전화와 이메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말로 과외 선생님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챗GPT 같은 데다가 연락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지 않나. 지난 12일 연대 자연계열 수시논술 때 일부 고사장에서 문제지를 1시간 일찍 나눠줬다가 회수했고 한 응시생이 첫 문항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연세대 측은 직사각형을 나눈 도형이 출제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풀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사전 유출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재시험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시험지 사진은 다 끝난 뒤 찍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후 유출로 보이는 모든 건들은 저희가 누군지 특정을 다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학생들을 처리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가운데 한성대는 디자인 실기시험 보조자료를 한 고사장에만 늦게 나눠줬고 단국대는 음대 시험 2번째 문항을 뒤늦게 배부했습니다.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BTS 멤버와 가수 영탁 씨 등 지인들에게 총 수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에 개그맨 이진호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행사 시작 1시간 전쯤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고 불참한 겁니다.
제작진들은 그리고 여기 관계자분들은 전혀 사실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아직 좀 파악 중이라서. 이 씨는 SNS를 통해 2020년 불법 도박을 시작해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도박빚을 끌어다 쓰다가 결국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BTS 멤버 지민 씨는 1억 원이나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는데 소속사도 언론 공지를 내고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밖에 트로트 가수 영탁 씨, 개그맨 이수근 씨 등도 상당한 피해를 받고 일부는 이 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금 조달 능력이 큰 지인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도박이 쉽게 빠지고 그 액수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진호 씨는 지난 6월 일반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 측은 구조적 제약이 있다며 이 씨가 등장하는 장면을 편집 없이 그대로 내보낼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군대에 대신 입대한 20대가 적발됐습니다.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강원도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20대 후반의 조모 씨. 조 씨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영 절차를 무사히 통과했지만 이 신분증은 사실 20대 초반의 최모 씨 신분증이었습니다. 두 남성이 외모가 비슷한 탓에 입영 과정에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조 씨가 최 씨 대신 3개월이나 군복무를 이어가다 지난 9월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자수하고 나서야 대리 입영이 확인됐습니다. 원래 입영 대상자였던 최 씨는 인터넷에서 만난 조 씨에게 병사 월급의 절반을 주겠다며 대리 입영을 제안했고 조 씨는 이등병 월급의 절반인 30만 원씩을 받고 군 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생계난을 겪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이미 군에 입대한 적 있지만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무청은 1970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리 입영이 적발되자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생체 정보를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대신 군복무를 한 조 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조만간 최 씨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요즘 선선한 날씨가 이어져 동네에 있는 가까운 산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헬스 기구들이 갖춰진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산속 헬스장인 건데 이 공공시설인 이곳을 일부 동호회가 무단 점유하는가 하면은 회비를 요구해서 황당하다는 시민들 많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 싶죠. 차순우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자 산 중턱에 천막이 등장합니다. 샌드백을 비롯해 헬스장에서나 볼 법한 운동기구 수십 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야외 운동시설인 일명 산스장입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묻자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회비가 6만 줘도 돼요? 6만. 1년에. 다른 산스장들도 연회비 명목으로 5, 6만 원씩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 하고 공부하고. 산스장은 대부분 공공시설이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관악산에 위치한 야외 헬스장입니다. 운동기구들이 잘 관리가 돼 있고 누구나 시간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나와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자기네들 이렇게 하니까 청소도 하고. 그런데 일부 친목단체들은 땅 주인이 관리를 잘 안 하는 사유지나 국공유진의 체육시설을 무단 점유한 채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그렇네요. 시민이라면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동호회는 계곡 주변에 멋대로 간이 화장실을 만들고 국립공원 안에서 샤워도 가능하다고 자랑합니다. 저쪽에 거기서 샤워하고 거기 사람이 안 보이니까. 대전 계족산의 산스장은 백제시대 유적지인 능성터에 위치해 있어서 문화재 훼손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분해해가지고. 국민권익위가 5년 전 공공체육시설의 독점 사용 방지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관할 지자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영업행위를 한다고 보기에는 소액으로 자기들끼리 시설 유지하는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어. 집단의 힘을 내세워 봉익임 선달식으로 돈까지 받는 일부 동호회의 행태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 탐사대 차순우입니다. K2 전차,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로 꼽히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부품이 군 당국이 제시한 성능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국산화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K-방산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건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리포트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 2014년부터 실전 배치한 K2 전차. 최근에는 폴란드와 180대 수출 계약을 맺은 K방산의 대표 주자입니다. 유일한 흠은 변속기가 군이 제시한 내구도 기준을 번번이 통과하지 못해 10년 가까이 국산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변속기는 최소한의 기준인 320시간 동안 결함 없이 운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방위사업청은 내부 회의에서 변속기의 성능이 미달하더라도 국산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7월 끝난 시험에서 변속기의 내구도가 306시간으로 기준의 95%를 넘어섰고 마지막 양산 물량인 150대까지 독일산을 쓰면 국산 변속기는 영영 물 건너간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방사청 내부에서도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능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면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낮출 수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 문제라는 겁니다.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산업계에서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군이 그러한 성능을 낮추는 절차로 이행하면 된다는 거죠.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2 변속기 국산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상수입니다. 요즘 자율주행 기능 활용하는 운전자분들 많으시죠? 피로감을 줄여주고 추돌 사고를 막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만 전적으로 믿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서영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보수공사 중인 작업 차량으로 검은색 차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들이받고 튕겨져 나갑니다. 야간에 도로공사 차량이 작업 비상등까지 켜놓고 작업을 하지만 달려드는 차를 막을 순 없습니다. 모두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믿고 앞을 보고 있지 않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도로주행 환경이나 물체의 특성에 따라서 전방의 차량이나 물체를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추돌하는 형태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자율주행 기능 사용 중에 발생한 사건은 19건. 특히 올해는 8건 발생해 9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쳤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현재 출시된 자동차의 자율주행 수준은 레벨 2. 자동으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해주거나 차선 이탈을 막아주는 정도입니다. 때문에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유사시에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설명서에는 앞차가 멈춰 있는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있지만 이걸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러한 장치에 대한 것들은 훨씬 더 큰 글씨로 붉은색으로 표기를 한다든지.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다 사람을 친 운전자가 살인죄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지난주 사고로 불이 난 테슬라 전기차 운전자가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기차는 화재가 나면 전원이 차단돼 문을 못 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과연 그런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대문 기자, 사고 난 차량의 운전자 왜 뒷좌석으로 옮긴 겁니까?
네, 불은 차량 앞쪽 하부에서 먼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운전자가 불길을 피해 뒷좌석으로 이동했다가 탈출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문을 여는 버튼이 전기로 운행됩니다. 화재가 나 전기가 끊기면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열어야 하는데 테슬라의 경우 앞좌석 손잡이 쪽에 있고 뒷좌석은 수동 개폐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뒷좌석의 수동 개폐 장치 위치를 몰랐거나 연기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 뒷문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테슬라 뒷좌석 수동 개폐 장치가 어딘지 잘 찾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좀 숨겨놓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사고가 난 테슬라 모델 Y의 경우 뒷좌석 수동 개폐 장치가 문 아래 공간에 있는데요. 문 아래에 있는 매트를 제거하고 덮개를 연 뒤에 안에 있는 케이블을 당겨야 문이 열립니다. 다른 모델들도 뒷좌석 시트를 들추거나 스피커 커버를 벗겨야 수동 개폐 장치가 나옵니다. 테슬라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위해 버튼이나 차문 손잡이를 보이지 않게 매립하고 숨겨놨습니다. 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할 텐데 이렇게 숨겨놔서 찾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번 화재가 났을 때 밖에서도 문을 못 연 적이 있었죠? 네, 지난 2020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 X 차량에 불이 났는데 출동한 소방관이 문을 열지 못해 구조가 지체되면서 조수석에 있던 차주가 숨졌습니다. 이 모델은 차량 전력이 끊기면 외부에선 매립식 손잡이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산 전기차들도 화재가 나면 밖에서 문을 못 열고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까? 네, 국산 전기차들은 전기가 차단되면 자동으로 잠금이 풀리거나 손잡이가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국내 안전법규에 따라 이 장치가 있어야만 전기차 안전인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국내 판매량이 연간 5만 대 미만의 미국 자동차 업체는 미국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독일 업체인 BMW와 벤츠에도 문의했는데 두 회사에서 출시하는 전기차는 충돌 시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풀린다고 전했습니다. 자,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안팎에서 문을 열지 못한다면 이거 안전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미 FTA 협정 중 자동차 안전 기준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기차는 화재 시 불이 빨리 번지고 진압이 어려운 만큼 차량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익숙하지도 않고 또 운전자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조치 같은 거를 숙지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미국 테슬라라 하더라도 사고 유발 시에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어떤 규정을 정부 차원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 전기차 화재가 나다 보니까 일부 차주들이 탈출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끼 같은 거, 망치 같은 걸로 이제 깨는 그런 도구를 갖고 다닌다고 하는데 아무리 소수의 차량이 팔린다 손치더라도 안전 규정 좀 손봐야 할 필요가 있겠군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선 스타쉽이 5번째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스타쉽은 발사된 뒤 추진체와 분리됐는데 그 추진체가 다시 역추진해서 발사대로 되돌아오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변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T-5, 4, 3, 2, 1. 엔진 33개가 불꽃을 내뿜으며 로켓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발사 3분도 안 돼 고도 69km에 이르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로켓 추진체가 분리되더니 역추진 엔진이 가동되면서 지상으로 빠르게 되돌아갑니다. Engines ignite on ship to push it away from the booster. 이륙했던 발사대 윗부분에선 젓가락 팔이라고 불리는 로봇 팔이 기다렸다는 듯 정확히 추진체를 붙잡습니다. 쏘아올린 로켓이 다시 돌아온 건 사상 처음입니다. 로켓은 역대 최대 규모인 71m 높이로 귀환하는 데 6분 55초 걸렸습니다. I'm sorry, like even in this day and age, what we just saw, that looked like magic. 로켓에 실려 발사된 무인 우주선도 70여 분간 지구 궤도 비행을 마치고 대기권에 재진입했습니다. 비행 시도 5번 만에 성공입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100여 톤을 적재하거나 1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진체 회수에도 성공하면서 발사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재발사 시간도 기존 한 달에서 최대 1시간으로 획기적인 단축을 이뤄낼 전망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트럼프 후보에게 총기 여러 자루를 들고 접근하려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앞서 2번의 암살 위기를 모면한 트럼프가 또 한 번 위기를 넘긴 거라고 언급했는데요. 해리스와 트럼프 초접전인 가운데 이제 대선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적어도 트럼프 지지자들 결집에는 영향을 끼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이태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트럼프 유세 현장인 코첼라에서 수상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산탄총과 장전된 권총, 대용량 탄창을 불법으로 소지한 49세 벤 밀러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 당시 가짜 기자증으로 접근을 시도했는데 차량 안에는 여러 개의 이름으로 된 여권과 가짜 번호판 등이 발견됐습니다. That he was a participant that was allowed to get into VIP and to and a press corps, and so he was allowed through that outer perimeter. 트럼프는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총알이 귀 윗부분을 스쳤고 지난 9월에는 플로리다주에서 골프를 치던 중 총기 무장을 한 남성이 비밀경호국에 발각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련의 암살 시도를 지지층 결집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ly 12 weeks ago this evening on this very ground, a cold-blooded assassin aimed to silence me. 피를 흘리며 주먹을 번쩍 든 트럼프 티셔츠입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 이후 유세 현장에서는 이처럼 강인한 지도자 인상을 주는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남성이 무기를 소지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트럼프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부동층 표심을 움직일지는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 이라크전을 앞두고 전력을 가다듬었습니다. 선수들 몸은 가벼웠다고 하는데요. 이 관건은 손흥민, 황희찬의 부재를 어떻게 메우냐겠죠. 대표팀은 팀 분위기가 상승세인 만큼 조 1위 굳히기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르단 원정을 치른 지 나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훈련에 나선 선수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이승우와 문선민도 패싱 게임으로 동료들과 호흡을 맞춥니다. 손흥민, 황희찬, 엄지성 등이 부상으로 빠진 대표팀이지만 팀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를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분위기는 우선일자 안에서 이제 선수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려고 모든 선수들이 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파 랭킹 55위의 이라크는 월드컵 2차 예선을 6전 전승으로 통과하는 등 공수가 탄탄한 중동의 강팀입니다. 지난 요르단전에서 활약한 배준호를 비롯해 오현규, 이승우 등 젊은 공격수들이 베테랑 선수들의 부상 공백을 얼마나 메워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이라크의 스트라이커 아이만 후세인은 가장 강력한 경계의 대상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선수한테 오는 공을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공이 오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팀은 현재 B조 1위입니다. 상대의 스트라이커를 봉쇄해 이라크를 잡아낸다면 월드컵 본선행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We have a word for that in Finland. But it's impossible to translate. 늙은 핀란드 광부를 잘못 건드렸다가 혼쭐 나는 독일군에게 여성 포로가 시수란 뭔지 알려줍니다. This is not about who's the strongest. This is about not giving up. 시수는 핀란드가 자부하는 국민성입니다. 굳은 의지와 결단, 인내와 용기를 아우릅니다. 핀란드 사우나를 견뎌내는 외국인 인증서에도 등장합니다. 80도의 열기 속에서 뛰어난 시수를 보여준 분에게 이 증서를 드립니다. 핀란드 대통령은 우리의 끈기, 내적 강인함이 시수와 닮았다고 했습니다.
Me kutsumme täällä Suomessa sitä sisuksi ja mielellämme luovutamme tämän vastuuntuntoa ja ahkeruutta siinä, että täyttää oman osuutensa kykyjensä mukaan. 무인기에 평양 상공이 뚫린 북한이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아픈 급소 2곳을 찔렸기 때문이겠죠. 하나는 김일성 이래 대대로 이어오는 공습 공포입니다. 미군이 아프간 전쟁에서 처음 무인기 원격 공습에 나서면서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걸 평양 상공 무인기가 실감나게 되살렸을 겁니다. 김정은 부녀가 치장한 명품 사진 전단은 더합니다. 자기 배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이란 글도 인쇄됐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내부의 보도에 알렸습니다. 주민을 선동하고 다잡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작극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북한은 10여 년 전부터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적어도 10번 넘게 띄웠습니다. 용산 비행 금지 구역을 비롯한 수도권 상공을 5시간 동안 해집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평양 침투가 국제법 위반 범죄랍니다. 정부와 군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응에 혼선을 일으키겠다는 뜻이 엿보입니다. 북한은 끔찍한 참변 운운할 게 아니라 유치한 쓰레기 풍선부터 그만두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다고 전쟁은 자살이라고 북한을 맞받아치는 건 술책에 말려드는 겁니다. 의연하게 대처하면서도 누가 강한지 겨루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은근과 끈기입니다. 10월 14일 앵커 칼럼 오늘 북한 다루기 은근하게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남과 영남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나 해안 지역은 시간당 30mm 이상으로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부산과 울산, 영남 해안에 최대 100mm 이상, 전남 해안에도 최대 80mm 이상으로 양이 상당하겠고요. 남부 내륙과 제주도에도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5mm 미만 정도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17도, 청주와 대전 1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울산과 창원, 전주가 2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면서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